어제 일본이 하는 축구를 보면 너무나 잘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오랫동안 이제 발전시켜온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축구.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후방에서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축구. 공격할 때도 좌우 측면을 넓게 쓰면서 계속 침투해 들어가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굉장히 이제 트렌디하고 뭐 흔히 말하자면 과르디올라식 축구도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정말 세계 수준에 맞는 축구를 한다는 게 정말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하고 비교가 최근에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대표팀도 벤투 감독이 있을 때 그런 방향성을 따라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이게 어쨌든 이게 세계 무대에서 통하냐 안 통하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만의 스타일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월드컵에서 통하는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 벤투 감독 시절에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주도를 하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 상대가 물러나게끔 만드는 축구를 해보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 때의 축구와 웨일즈전과의 축구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큰 차이는 선수 간의 간격이 정말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벤투 감독도 4-4-2를 쓰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4-4-2를 써요. 벤투 감독도 월드컵 때는 4-4-2 같은 전형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에 이 4-4-2라는 것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하 간격을 잘 유지하느냐, 좌우 간격을 잘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이 간격이 유지가 안 돼서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당연히 공간이 있는 곳곳에서 상대 선수들에 비해 선수가 부족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이 정말 촘촘하게 유지가 되면 이때 손흥민도 올렸으면서 우리가 촘촘한 수비 전형 및 어디서든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우 하나가 되는 전술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조직적인 간격 유지가 웨일즈전과 비교해보면 정말 크게 차이가 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우 측면에 웨일즈전에 홍현석과 이재성 두 명의 선수를 썼죠. 근데 벤투 감독도 이 좌우 측면에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썼었어요. 뭐 이강인이라던가 이재성이라던가 등등등 황희찬도 썼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만들면서 손흥민이 아예 내려올 필요가 없을 만한 상황들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웨일스전에서는 우리가 좌우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중앙으로 안 들어오니까 중원 싸움이 밀리고 중원에서의 빌드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 간격 유지는 이제는 기본인데 이 간격 유지조차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모든 선수가 한 몸이 돼서 빌드업을 하고 모든 선수가 한 몸이 돼서 풀어나오고 공격을 하죠. 이게 정말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다가 일본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수준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우리 대표팀이 후방에서 풀어나올 때 중앙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미드필더가 볼을 잡았는데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가 단 2명이었죠. 이 2명의 미드필더가 이 넓은 공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거쳐가는 플레이를 거의 하질 못해요. 그리고 이 2명의 선수가 여기서 상대의 많은 선수들과 싸워서 어거지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면 저 많은 선수들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당연히 힘들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받은 다음에 돌아섰는데 순식간에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이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상대 수비에게 가로막혀서 더 이상 볼을 전개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제 일본과 독일의 경기를 보세요. 독일이 심지어 압박을 잘했어요. 한쪽 측면에 일본 선수들을 몰아넣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선수들을 오밀조밀하게 모아놓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건 뭐냐? 앞쪽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뒤를 보면서 볼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 뒤를 보면서 볼을 잡을 때 시야에 선수들이 모두 걸리도록 이러한 전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볼을 받아서 곧바로 뒤에 있는 선수에게 원터치로 내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볼을 잡죠? 근데 볼을 잡는 선수가 다시 백패스를 받을 때 또다시 이 선수 주변에 볼을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이미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독일이 압박을 잘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냥 백패스를 건네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보시면 백패스를 받은 선수가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죠. 앞을 바라보니까 또다시 패스를 받을 선수가 3명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잡자마자 앞에 있는 선수에게 일단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으니까 좌우 측면에서 또 두 명이 달려나가요. 그리고 몸을 돌아 세웠기 때문에 앞을 바라볼 때 시야에 분명히 두 명의 선수가 잡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아서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에 또 누군가가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또다시 패스를 넘겨주고요. 이러한 패턴이 너무 물 흐르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 배치 자체가 그 아까 우리 선수의 배치와 다르죠. 우리의 중원은 볼을 잡았을 때 주변의 선수가 정말 아무도 없고, 반면에 일본은 볼을 받았을 때 주변에 한 명, 두 명의 선수가 무조건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너무나 쉽게 독일의 압박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풀어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의 축구,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우리 국가대표팀과 지금 현재 일본 국가대표팀의 무언가 이 전술적인 차이, 조직적인 차이는 이미 크게 발생한 상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일본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인데 측면 지역에서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늘상 최근에 이제 전술적인 특징이 좌우 측면을 누구든 넓게 씁니다. 모든 선수가 우리 좌우 측면에는 누군가가 뛰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당할 때 물론 이 독일이 이 구석에서 압박을 잘 걸고 있는 상태지만 반대편에 누군가 뛰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고 반대편으로 길게 방향 전환을 넓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미토마에게 한 번의 롱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토마가 볼을 잡았을 때 어느샌가 풀백이 올라와서 미토마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미토마가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독일의 수비에게 막힙니다. 여기서 더 이상 공격을 전개를 못해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에는 여기서 독일의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백패스를 하죠. 근데 백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오른쪽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 왼쪽 측면을 넓게 쓰는 선수가 두 명 또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는데 그냥 넓게 공간을 쓰면서 반대편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오른쪽으로 줬는데 오른쪽으로 볼이 넘어가자마자 이 선수를 도와주는 풀백의 오버래핑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을 잡자마자 뛰어나가는 풀백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풀백이 볼을 잡아서 크로스, 여기서 득점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 11명의 선수가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웨일즈전만 봐도 공격에 대한 패턴이 계속 안 나오죠. 물론 우리가 손흥민, 김민재, 월드 클래스의 선수는 우리 팀에 존재합니다. 일본은 물론 지금 너무 좋은 팀이지만 월드 클래스의 선수는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월드 클래스의 선수에게만 의존하는 조직력이 부족한 축구를 한다면, 일본은 월드 클래스의 선수는 없지만 조직적으로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축구를 하면서 더 좋은 축구, 더 강력한 축구를 해요. 월드컵이 끝났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최소한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일본의 축구가 너무 좋은 축구긴 하지만 월드 클래스가 없어서 마지막 방점을 찍어준다거나 이런 것에 약한 면을 보여요. 대신에 우리 팀은 김민재와 손흥민, 비대칭 전력이 두 명 있기 때문에 일본이 되게 어려워하는 상성의 팀이 우리예요. 왜냐? 수비적으로 있다가 일본의 공격을 계속 막아내고, 특히나 박스 안에서 김민재가 좋은 체격 조건으로 일본의 공격과 크로스를 다 막아내고, 거기서 역습할 때 손흥민 한방, 이러한 패턴을 일본이 되게 까다로워합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전에서도 졌던 거고, 그래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에 튀니지한테 많은 실점을 하면서 졌던 거고, 이런 팀들한테 약해요. 그래서 월드컵이 끝났을 때는 우리도 조직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특히나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 패턴, 김민재를 활용한 박스 안에서의 수비, 전방 압박, 수비적인 조직력들, 이런 것들이 꽤나 좋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되게 까다로워하겠다, 물론 일본이 더 좋은 축구를 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진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지금의 축구는 간격이 멀어지고 볼을 주고받는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공격 패턴에 대한 짜임새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때는 손흥민과 김민재를 중심으로 조직력이 갖춰져 있는 팀이었다면, 이제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조직력이 결여된 축구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일본과 만난다면 일본에게 아마도 많은 점수 차이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전성기가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축구를 했으면 좋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우리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일본이 우리의 또 축구적인 라이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과 붙었을 때 뭔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눈에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길 만한 요소가 정말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축구 팬분들이 매우 걱정을 하시고 매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시안컵에서는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잖아요. 일본의 성적과 우리의 성적, 그리고 혹시나 만난다면 일본과 우리의 경기력과 경기 결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비교가 될 텐데 사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손흥민과 김민재라는 월드 클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많이 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시안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의 경기력과 경기 결과가 나온다는 게 참 안타깝다.